2017년 2월의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2터미널. 동남아시아에서 손꼽히는 허브 공항인 이곳은 그날도 여느 날처럼 분주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탑승 수속을 위해 모여든 여행객들, 캐리어를 끌며 길을 재촉하는 사람들, 면세점 쇼윈도를 들여다보는 커플들. 안내방송이 여러 언어로 흘러나왔고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은 아침 식사를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세계 어느 국제공항에서도 볼 수 있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이 막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출국장 안쪽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구역에서 한 중년 남성이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습니다. 큰 키에 넉넉한 체형, 편안한 여행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마카오행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참이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누군가가 빠르게 걷는 것은 흔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녀의 손이 그 남성의 얼굴 쪽으로 향했고 무언가를 바르듯 밀착시켰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그 동작에 걸린 시간은 채 3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분 뒤 또 다른 여성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역시 손을 뻗었고 역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두 여성의 접촉은 공항 곳곳에 설치된 CCTV에 또렷이 담겼지만 그 순간을 수상하게 여긴 보안 요원은 없었습니다. 남자는 처음에 얼굴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갑다는 것인지 뜨겁다는 것인지 보통은 경험할 수 없는 감각이 얼굴 전체로 빠르게 번졌을 것입니다. 그는 가까운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무언가 얼굴에 뿌려진 것 같다고, 눈이 따갑고 숨이 가빠진다고 했습니다. 공항 의료진이 달려왔을 때 그는 이미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출국장 한쪽에서 벌어진 이 소란을 눈여겨본 여행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비행기 시간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급차 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화학무기 중 하나로 불리는 VX 신경작용제가 그의 신경계를 빠르게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정남이었습니다. 북한의 전 지도자 김정일의 장남, 현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이복형, 한때 북한 왕조의 차기 후계자로 거론됐던 인물, 그리고 오랫동안 권력에서 밀려난 채 세계를 떠돌며 살아온 남자. 그는 공항을 떠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수백 명의 여행객이 지나치는 국제공항에서 한낮에 대낮에 세상에서 가장 공개된 장소에서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그렇다면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일을 꾸몄을까요? 왜 그날 그 장소여야 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직후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의 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공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아직 아무도 쓰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위험합니다. 제발 조심하십시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아버지 없는 남자일 뿐이야. 하지만 형님의 이름은 여전히 그들에게 위협입니다. 그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에게서 때로는 이름도 모르는 경로를 통해 같은 메시지가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조심하라. 몸을 낮춰라. 너무 눈에 띄지 마라. 그러나 그는 매번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듯이.
권력과는 관계없는 한낱 평범한 남자라는 듯이 어쩌면 그 말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고 평양은 그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정남이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겁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름은 권력과 계보와 공포가 한데 얽혀 형성된 낙인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 안에서 최고 지도자의 장남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조의 핏줄을 잇는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핏줄이 내포하는 모든 위험과 책임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1971년 평양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일반 북한 주민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최고급 관저, 해외 유학의 기회, 외국 문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아버지 김정일의 각별한 총애를 받으며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주변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 총애가 얼마나 남달랐는지 당시 평양 권력 핵심부에서는 그가 당연히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유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국제연합과 각국 외교관들이 모이는 그 도시에서 그는 처음으로 북한의 바깥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언론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고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도 검색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교사의 말에 의문을 제기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그 세계는 그가 평양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 경험이 그를 어떻게 바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이후 보여준 행동들과 발언들을 보면 그 시절에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 심겼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 3대 세습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하는 의구심, 아니면 단순히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개인적인 욕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그는 성인이 됐고 아버지의 주변부에서 권력의 맛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권력 자체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술을 즐겼고 도박을 즐겼고 화려한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혜택을 누리는 삶에 더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공식, 후계자가 아니라는 포지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5월 1일 도쿄 나리타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북한 국적의 한 남성이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여권은 위조품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포함한 3명의 일행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본에 들어오려 한 목적지는 다름 아닌 도쿄 디즈니랜드였습니다. 일본 입국관리 당국은 신원조사에 착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김정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각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북한의 잠재적 후계자가 위조 여권을 들고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다 일본 공항에서 붙잡혔다는 뉴스는 당시 세계 언론의 거의 희극적인 사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평양의 반응은 결코 희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분노는 컸습니다. 외교적 망신은 둘째 문제였습니다. 차기 지도자로 언급되던 인물이 위조 신분증을 쓰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것은 평양 권력부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뒤 강제 출국됐고 이후 그의 이름은 북한 내부의 후계 논의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퇴장 선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배제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이후 김정남의 삶은 기약 없는 방랑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카오, 베이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아시아 각지를 돌며 살았습니다. 일정한 직업도 고정된 거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어느 정도 생활비가 지원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양의 묵인 아래 해외에 머무는 일종의 유배 생활이었습니다. 그의 가족관계는 복잡했습니다. 마카오에 근거를 둔 가정이 있었고 별도로 유럽에 기반을 둔 또 다른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 김한솔은 후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서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다만 한솔이 나중에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그리움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 자주 떨어져 살았지만 그 사이를 잇는 무언가는 남아 있었습니다. 정남은 이 기간 동안 가끔 언론과의 접촉을 가졌습니다. 일본 언론인 혹은 각국 기자들과 비공개로 만났고 북한의 현실에 대해 3대 세습에 대해 조심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발언들은 외부 세계에 단편적으로 전해졌고 그때마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복 동생 김정은의 권력 세습이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발언들이 평양에 어떻게 전달됐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들이 자신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북한 권력은 김정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정남에게 있어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던 마지막 방패가 사라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권력자는 이복형이었고 그 관계가 보호를 의미하는지 위협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이후 몇 년간 정남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언론 접촉도 줄었고 이동 패턴도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히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삶은 계속됐고 사람을 만나야 했고 공항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그가 자주 머무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아시아의 중심부에 있는 대도시,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규모 국제공항,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 그에게는 머물기 적합한 조건이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그가 이 도시를 오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 도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사교적인 삶을 유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지노가 즐비한 마카오를 자주 오갔고 도박을 즐겼으며 술자리를 좋아했다는 증언들이 그를 아는 지인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남자로서의 우울함이 그런 방식으로 드러났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기질을 타고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를 직접 만난 적 있는 몇몇 언론인과 전문가들은 그가 생각보다 솔직하고 개방적인 사람이었다고 전합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말에는 분노도 아니고 체념도 아닌 어딘가 관찰자의 시선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그 체제 안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그 거리감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기도 했고 역설적으로 오래 살아남게 해주기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거리감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북한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권력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피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과 피가 다른 이에게 의미하는 것 때문에 2017년 2월 그는 또다시 말레이시아에 있었습니다. 며칠을 보낸 뒤 마카오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예약된 항공편이 있었고 공항까지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2월 13일 아침 그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외출이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오전 8시 50분이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2터미널 에어아시아 X 항공사의 셀프 체크인 구역. 그날 오전에도 수백 명의 여행객이 각자의 탑승권을 출력하거나 수화물을 맡기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로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의 상황은 이후 공개된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영상은 나중에 전 세계 언론의 화면을 채웠습니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정말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느냐고, 그 평범해 보이는 동작이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느냐고.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몇 초의 접촉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오전 8시 59분 첫 번째 여성이 접근했습니다. 밝은색 상의를 입은 그녀는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군중 속을 헤치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김정남의 등 뒤 혹은 측면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손바닥 혹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바르는 듯한 동작이 이루어졌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향을 틀어 걸어갔습니다. 그 동작에 걸린 시간은 23초에 불과했습니다. 2분 남짓이 지난 뒤 또 다른 여성이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이번 역시 손이 그의 얼굴 방향으로 향했고 짧은 접촉 후 사라졌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고 그 이후의 행동 역시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손에 묻어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각자의 손에는 VX 신경작용제를 만드는 서로 다른 전구물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물질은 단독으로는 즉각적인 치사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물질이 동일한 피부 위에서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VX가 생성됩니다. 가해자들은 각각 자신의 물질만을 손에 묻힌 채 접근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은 중독될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 설계는 단순한 범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화학 무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작전 기획이 없으면 구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VX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이 규정한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인류가 합성한 신경작용제 중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성인의 피부의 극소량, 예를 들어 바늘 끝에 묻을 만한 양만 닿아도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수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생산, 보유, 사용이 모두 국제법으로 금지된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수천 명의 민간인이 오가는 국제공항 한복판에서 사용됐습니다. VX는 냉전 시대 강대국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한 신경작용제입니다. 피부를 통해 신체에 흡수되면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을 차단해 호흡, 근육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해독제가 존재하지만 노출 후 의료 처치까지 시간이 매우 짧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공항 의무실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 시간은 이미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접촉 직후 김정남은 얼굴의 이상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변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고 무언가 이상한 것이 얼굴에 묻은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쉬기가 불편하다고도 했습니다. 공항 내 의무실 직원들이 즉시 호출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신경작용제는 이미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실려
공항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처치가 시도됐지만 상태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했고 그는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의료진의 소생 노력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떠난 지 채 1시간이 되지 않아 그는 사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했고 사건 직전과 직후 공항을 출입한 인물들을 추적했습니다. 두 여성의 신원은 비교적 빠르게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도안티 흐엉, 베트남 여권 소지자였고 다른 한 명은 시티 아이샤, 인도네시아 여권 소지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건 당일 공항 내에 있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수사팀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송 몰래카메라 예능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얼굴에 무언가를 바르면 그 반응을 카메라에 담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연습했고 그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두 여성은 자신들이 화학무기, 암살의 도구로 이용됐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장 위험한 살상 행위를 무해한 오락 프로그램으로 믿은 채 수행한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사건 당일 공항을 빠져나간 북한 국정용의자 4명의 존재가 이후 확인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비행기에 탑승해 말레이시아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 추적은 시작도 전에 끝났습니다. 공항 밖에서는 이미 다른 세계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김정남 사망, VX 신경작용제 사용 확인, 북한 연루 의혹.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묶인 뉴스는 그 어떤 자극적인 헤드라인보다 강력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르몽드, 아사히 신문.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말레이시아를 향했고 특파원들이 쿠알라룸푸르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대낮에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로 사람을 암살한다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당국의 공식 부검 결과가 VX 노출을 확인하면서 그 의구심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각국 정부의 반응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즉시 북한 대사를 소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배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평양 관영 매체들은 이 사건을 말레이시아 당국이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정말로 김정남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시신 인도를 요구했지만 말레이시아 당국은 유가족의 공식 요청과 DNA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시신을 넘겨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 외교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에 거주 중인 자국민의 출국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맞대응으로 북한 주재 자국민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나라는 상호 대사를 추방하며 사실상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나라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사건의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김정남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그는 중국의 암묵적인 보호하에 마카오와 베이징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일종의 예비카드였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질 경우를 대비한 대안적 혈통, 그의 존재 자체가 베이징이 평양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은밀한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중국의 울타리 밖에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제거됐다는 것은 이 작전이 그 중국의 보호막을 우회해서 실행됐음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그가 어떤 정보기관과 접촉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미국 CIA가 그와 비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해왔다는 보도가 이후 등장했습니다. 공식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그 접촉이 실제로 있었다면 평양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 됩니다. 그가 보유한 북한 내부 정보의 가치, 그리고 그 정보가 미국 정보기관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은 평양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각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해왔습니다.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이 공개 처형됐습니다. 군 수뇌부와 당 간부들이 대거 숙청됐습니다. 그 패턴에서 이복형의 존재는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권력과 거리를 두고 있어도 그 이름과 그 피는 언제든 위협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각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셋 모두가 동시에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유에서건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상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을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어디에 있는가? 김한솔이라는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2012년 핀란드 방송사의 인터뷰에 직접 출연해 자신이 김정남의 아들임을 밝히고 언젠가 북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말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침착하게 말하는 그 청년의 모습은 당시 전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영상이 다시 회자됐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청년은 안전한가? 그 청년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물음에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그 순간부터 김한솔과 그의 가족은 사실상 움직이는 표적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가장 냉정하게 인식한 것은 당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공항에서 화학무기로 제거한 세력이 남은 가족을 그냥 내버려둘 이유는 없었습니다. 북한 권력의 논리 속에서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잠재적 위협 혹은 협박과 회유의 도구, 어느 쪽이든 그들의 존재는 평양에게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리마 민방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천리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전설의 준마로 북한 체제에서도 속도와 혁신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이름을 거꾸로 가져와 자신들의 조직명으로 삼았다는 것은 북한의 상징 언어를 역이용하는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체제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지만 그 체제에 맞서는 존재라는, 이 단체는 스스로를 북한 내부의 저항 세력과 연결된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성원이 누구인지,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느 나라를 근거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그 비밀주의는 조직의 정체성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고 동시에 외부에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김정남이 사망하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천리마 민방위는 김한솔 가족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경로를 어떤 방법으로 실행했는지는 지금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언급한 것은 이 작전에 복수의 국가가 협력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복수의 국가? 그 표현이 전하는 무게는 작지 않습니다. 한민간 조직이 여러 나라의 정부 또는 정보기관과 협력해 한 가족을 이동시켰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민간 차원의 구호 활동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강하게 제기된 의혹은 미국 CIA의 개입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외신이 CIA와 천리마 민방위의 연관성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김한솔은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였습니다. 북한 왕조의 혈통을 가진 인물이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은 대북 정책에 있어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한솔이 알고 있을 북한 내부 정보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추측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탈북민 지원에 있어 오랜 경험을 가진 한국 정보기관이 이 사안에서 완전히 손을 뗐을 것이라 보는 시각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측에서도 공식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복잡했습니다. 오랫동안 김정남을 보호해왔던 중국이었지만 사건 이후 베이징은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 중국은 이 사건과 거리를 뒀습니다. 가족들이 이동한 방식은 치밀했습니다. 국경 통과 기록이나 공항 출입 기록 등 어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그들의 뚜렷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신분, 복수의 경로, 그리고 세심하게 지워진 발자국.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즉흥적 도피가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된 계획의 실행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이 북한 정보기관이 가족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첩보도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를 그 방식으로 제거한 세력이 아들의 행방을 찾으려 한다는 것. 그 공포는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리마 민방위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었을 여러 나라의 협력이 없었다면 이 가족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짐이 지금 그들이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2017년 3월 7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온라인에 한 편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천리마 민방위와 연결된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 영상은 올라온 지 수시간 만에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영상은 어두운 실내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배경은 위치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의도적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조명의 방향, 벽의 재질, 가구의 형태, 어느 것도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도록 설계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은 김한솔이었습니다. 2012년 TV 인터뷰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청년보다 몇 해 더 성숙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그 슬픔이 그를 압도하도록 놔두지 않으려는 의지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옆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골라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어서 그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나라 이름도 조직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1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화면이 끊겼고 영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1분이 세상에 남긴 것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어떤 세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영상이 직접 말하지 않은 것들도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다. 언론은 영상을 반복 분석했습니다. 배경의 빛의 방향과 강도, 그의 옷 스타일과 브랜드, 영상에 감지되는 미세한 환경 음향까지 단서를 찾으려는 집요한 시도가 이어졌지만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존재를 증명하면서도 아무것도 노출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 영상의 제작과 배포 방식에서 고도의 정보 보안 기술이 사용됐다고 봤습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독자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안이었습니다. 그것이 천리마 민방위 배후에 있다는 정보기관의 존재를 다시 한번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 자체가 단순한 안부 확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의 정치적 선언, 김한솔이 살아있고 그의 편에 서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평양을 향해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 그 행위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김한솔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수일이 지나도 수주가 지나도 그의 추가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후속 취재를 이어갔지만 확인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보호 아래 있는지 모든 것이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를 살아있게 하는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지금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된 이후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직후 자신의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짧은 메시지를 공개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오히려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존재를 공개함으로써 평양의 정보기관이 추적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그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 그에게 어떤 해가 가해졌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의 보호 체계는 유지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지우려면 여러 겹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록이 지워져야 하고 금융 흔적이 관리돼야 하고 이동 경로가 추적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잔인한 정보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표적이라면 그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해외 첩보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외 북한 교민 사회 안에 정보원을 심어두고 있고 외교관 신분을 위장한 요원들이 각국에 파견돼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들은 북한 공작 활동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그 감시망을 피해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천리마 민방위는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복수의 국가가 이 작전에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 사건이 한 소규모 조직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시사했습니다. 가장 강하게 제기된 가설은 미국 정보기관의 깊은 개입이었습니다. CIA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신분 위장 기술과 인원 이동 역량을 보유한 기관입니다. 북한 정보기관의 작동 원리와 약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만약 CIA가 이 작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 성공 가능성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CIA가 이 작전에 개입했을 동기도 충분했습니다. 기만솔이 살아서 활동하는 한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상징적인 저항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조의 혈통을 가진 인물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은 대북 정책에 있어 활용 가치가 있는 카드였습니다. 또한 그가 아버지로부터 혹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습득했을 북한 내부 정보는 그 자체로 정보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시각도 다양했습니다. 한국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오랜 경험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한솔의 경우는 일반적인 탈북자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는 북한 왕조의 혈통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의 이동과 보호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고도의 외교적 민감성을 수반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떤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든 이동 자체는 성공했습니다. 가족들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동했는지는 추적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통과한 기록도 항공편 탑승 기록도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뚜렷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움 자체가 전문적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그 사라짐은 공포 속의 도피였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의 인원 보호 작전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도망치는 것과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다릅니다. 도망은 추적자가 있고 쫓기는 자가 있는 구도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추적할 대상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흔적도 기록도 단서도 없이 그 수준의 사라짐을 실행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 그리고 복수의 국가 협력이 필요합니다. 천리마 민방위가 그 수준의 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했는지 아니면 다른 주체의 지원을 받은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만은 분명합니다. 가족들은 사라졌고 그들을 찾는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부터 두 가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배우가 누구냐는 것과 그를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각국 정보기관과 정부들은 북한 정권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VX 신경작용제는 국가 수준의 기관만이 생산하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북한 국적자들이 현장에서 사라진 것도 확인됐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의 연루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의 가장 명확한 수혜자는 평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문제.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막혀버렸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은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도안티 흐엉과 시티 아이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2019년까지 이어졌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이전에 각자 별도로 여러 차례 비슷한 방식의 촬영을 연습했습니다. 그때마다 피해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했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어떤 단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설계의 잔혹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행자들을 범죄라는 인식 없이 동원함으로써 법적 책임 추궁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계산은 맞았습니다. 2019년 3월 말레이시아 검찰은 시티 아이샤에 대한 살인 혐의를 전격 취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가했고 검찰이 그녀의 범행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석방됐고 곧바로 인도네시아로 귀환했습니다. 도안티 흐엉의 경우는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그녀의 혐의는 살인에서 상해치사로 감경됐습니다. 이후 복역 시간과 감형을 고려해 석방됐고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 결과였습니다. 두 여성 모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처벌된 사람은 결국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짜 책임자들, 현장을 빠져나간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은 이미 북한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지만 아무도 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어떤 범죄인 인도 협약에도 서명하지 않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양에서 아마도 공훈을 인정받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 형광성은 외교 면책권을 내세워 조사를 거부했고 이후 조용히 귀국했습니다. 그것도 국제법의 틀 안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불편한 유산은 그 결론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사실상 확신하는 진실이 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화학무기를 국제공항에서 사용해 민간인을 암살한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무거운 질문을 남깁니다. 국제법과 외교 관행의 틀 안에서 국가의 조직적 폭력에 실질적으로 맞설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한가? 그 질문은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학무기 금지 협약의 이행 기구인 화학무기 금지 기구 OPCW는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를 진행했고 VX 사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약 위반의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메커니즘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화학무기 금지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따라서 협약의 제재 메커니즘이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의 구조적 맹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공식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우호 관계에 있는 이사국의 존재가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이 있었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정치적 의지와 수단이 부재했습니다. 뉴스는 흐릅니다. 어떤 사건도 영원히 헤드라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도 그랬습니다. 2017년 내내 국제 언론을 달구던 이 이야기는 2018년이 되면서 서서히 전면에서 물러났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2019년에 간헐적으로 다시 조명을 받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세상은 다른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를 둘러싼 이야기는 계속됐지만 그 중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김한솔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2017년 3월의 그 짧은 영상 이후로 그는 어떤 공식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도 없었고 성명도 없었고 어떤 형태의 온라인 활동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지털 세계에서도 지워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위치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발언을 하는 순간 그것이 평양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명세는 보호막이 아니라 표적이 된다는 것을. 언론은 몇 차례 그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어느 미국 매체는 그가 CIA의 보호하에 미국 내 어딘가에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다른 매체는 유럽의 특정 국가를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는 동남아시아 어딘가라고 했습니다. 모두 익명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었고 공식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자체가 의도적인 연막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흘려 실제 위치를 가리는 방식. 그것이 그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방법론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천리마 민방위도 이후 눈에 띄게 활동이 줄었습니다. 간헐적인 성명이나 온라인 게시물은 있었지만 초반의 강렬한 등장에 비하면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직 자체가 해산됐거나 활동 방식을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상황은 겉으로 봐서는 이 사건과 무관하게 흘렀습니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했고 국제 제재는 강화됐다가 완화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북한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였고 국제사회는 그 예측 불가능성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피로감 속에서 김정남의 이름은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어딘가에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어떤 언어로 이웃과 인사를 나눌까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그 곁에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물음들에 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분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이야기의 현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침묵하는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어떤 침묵은 선택입니다. 세심하게, 전략적으로 유지되는 침묵. 그 침묵이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침묵. 김한솔의 침묵이 그것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이 그를 살아있게 하기 때문에 그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 어떤 삶이 있는지, 어떤 하루하루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역사는 가끔 한 사건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구분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그 사건도 그런 사건 중 하나가 됐습니다. 적어도 몇 가지 영역에서 그 사건은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첫째로 화학무기 사용의 맥락에서 이 사건은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VX 신경작용제가 국제공항이라는 민간 공공장소에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사용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화학무기는 전쟁터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위해 사용된 역사는 있었지만 이 방식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밀하고 표적이 명확하고 그 실행이 너무도 대담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 협약은 이 물질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시든 평시든 전장이든 민간 공간이든 구분 없이 이 사건은 그 협약이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드러냈습니다. 강대국의 승인 없이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국제법의 구조적 한계를, 둘째로 이 사건은 국가주도 암살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두 여성을 따로 모집하고 각자에게 다른 전구 물질을 전달하고 그 두 물질이 피해자의 피부에서 만나 합성되도록 설계한 것. 이 방식은 단순한 청부살인이나 독살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학무기약, 심리조종, 위장 공작이 결합된 복합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의 정보기관 외에 달리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로 이 사건은 북한 정보기관의 해외 공작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재조정시켰습니다. 가난한 고립국가라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보기관은 전 세계 어디서나 정밀한 공작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음을 이 사건은 증명했습니다. 그 능력은 무기체계가 아니라 인간 네트워크와 심리전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넷째로 이 사건은 외교 면책권의 악용이라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북한 대사관 직원이 외교 면책권을 이유로 수사를 거부하고 출국한 것. 이 패턴은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외교 채널을 범죄의 방패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역사가들과 안보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논문이 쓰이고 강연이 열리고 사례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이 제기한 질문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정보기관 연구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례가 됐습니다. 어떻게 민간인을 공작도구로 동원하는가, 어떻게 다국적 팀이 공항이라는 통제된 공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행 이후의 경로를 차단하는가. 이 모든 측면에서 이 사건은 현대 정보기관의 작동 방식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귀중한 사례가 됩니다. 물론 그 분석이 아무리 치밀해도 그 중심에 한 인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학술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그 사건의 피해자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하루하루의 삶이 있었고 마카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던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적 기록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이름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끝내 벗어나지 못했던 남자. 공항에서 마카오행 탑승권을 끊으려다 쓰러진 그 남자. 김정남. 그의 이름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새겨졌습니다. 이야기의 끝에 서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2017년 2월 13일 아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2터미널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앞에 선 한 남자. 그는 그저 마카오로 가는 비행기 한 편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아침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그 단순한 귀가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짊어진 이름, 원하지 않았지만 평생을 따라다닌 그 이름이 결국 그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을까요? 아니면 배워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까요?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은 끝났지만 실질적인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화학무기를 사용해 한 인간을 공개 장소에서 암살한 행위에 대해 최종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국제법이 있고 화학무기 금지 협약이 있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억지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강대국의 후원을 받는 고립된 국가가 국제법의 명백한 금지를 위반했을 때 세계는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이 사건만의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구조를 가진 사건들이 이후에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 솔즈베리에서 러시아 정보요원이 전직 이중 스파이를 신경작용제로 공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자나 반체제 인사들이 의문의 방식으로 사라지는 일들도 계속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공항의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공항 출국장의 키오스크 앞,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치던 그 장소, 그리고 김한솔에 대한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버지를 잃은 그날의 충격은 어떻게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언젠가 다시 세상 앞에 나올 날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그 익명성 속에서 생을 마칠 것일까요? 그 물음들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분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정치적 인물의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출생이 평생 어떤 그늘을 드리울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멀리까지 손을 뻗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정남은 권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그의 존재가 다른 이의 권력에 위협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김한솔은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공부하고 친구를 사귀고 미래를 꿈꾸는 삶을. 그러나 그의 이름이, 그의 피가 그 평범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진짜 모습을 비추는 거울.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울. 동시에 그 안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잃고 이름을 잃고 일상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살아남은 사람들. 그 생존이 얼마나 큰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손에 그 펜이 들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그 마침표를 찍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